배움을 즐기시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빠르고 깊게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진짜 흥미로운 그 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오늘 유독 자료가 좀 많죠? 네, 오늘 날짜가 2026년 3월 6일 금요일이잖아요. 아마 어제 오늘 출퇴근길에 주유소 가격표 보고 눈을 의심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 싶으셨을 텐데요. 뉴스 보도부터 최신 경제 분석 리포트까지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기름값 폭등 사태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네, 아주 시에 적절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 하루 만에 리터당 100원이 넘게 폭등해버린 이 기름값의 실체는 대체 무엇인지 이걸 파헤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물가를 잡겠다면서 정부가 무려 30년 만에 봉인을 해제한 조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유가 상한제라는 극약 처방인데요. 이게 과연 우리의 지갑과 경제 전반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네, 국제 지정학, 인간의 심리, 그리고 시장 경제와 정부 개입이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들이 우리 동네 주유소라는 작은 공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거대한 주제들의 충돌이다. 지금부터 그 충돌의 파편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데이터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숫자가 좀 압도적이긴 하죠. 불과 이틀 전이죠. 3월 4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40원이었습니다. 이게 하루 전보다 무려 63원이나 오른 가격이에요. 와, 하루 만에요? 보통 기름값이 오를 때 1원, 2원 찔끔찔끔 오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10원 단위도 잘 안 변하죠. 그런데 하루 만에 60원대가 뛰었습니다. 경유는 상황이 더 끔찍해요. 하루 만에 111원이 폭등을 해서 111원이요? 네, 1,839원을 기록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이 정도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서울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휘발유가 1,891원, 경유가 1,889원으로 거의 1,900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강남이나 서초 쪽은 이미 2,000원에 넘겼죠? 네,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만약 대형 SUV를 모시는 분들이라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가득이어 외치는 순간 15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청구서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쯤 되면 주유소 들어갈 때 지갑이 아니라 청심환을 먼저 꺼내야 할 판입니다. 진짜 무서운 속도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가격 상승의 속도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요? 네, 우리가 보통 경제 상식으로 알고 있기를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 기름이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표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해야 정상이거든요. 아, 그렇죠.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바다를 건너서 한국까지 배로 실어 오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펌프에서 뽑아 쓰는 기름은 사실 몇 주 전에 비교적 싼 값에 들여온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싼 기름인데 비싸게 팔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시차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에서 파는 비싼 기름은 아직 중동에서 출발하지도 않은 혹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미래의 비싼 기름 가격을 미리 땡겨서 받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유소와 정유사들이 미래의 가격 상승 리스크를 현재 가격에 선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방어를 하는 거네요. 어차피 다음 주에 기름 들여올 때 엄청 비싸질 텐데 지금 싼 값에 팔아버리면 나중에 비싼 기름을 사올 돈이 부족해진다. 이런 방어적 심리가 작동한 거죠. 듣고 보니 판매자 입장도 이해는 가네요. 게다가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우리 운전자들의 공포 심리입니다. 공포심리요? 패닉바이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뉴스를 보고 불안해진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안 넣으면 내일은 100원이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퇴근길에 무작정 주유소로 달려가서 이른바 패닉 주유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저 같아도 당장 오늘 밤에 만땅으로 채워놔야 안심이 될 것 같긴 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의 양은 일정한데 갑자기 모든 운전자가 며칠치 수유를 하루 만에 하려고 수요를 폭발시키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더 뛰겠네요. 안 그래도 오를 가격을 수요 폭증이 멱살 잡고 더 끌어올리는 셈이 된 겁니다. 공포가 가격을 만들고 그 미친 가격이 다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악순환이네요. 완벽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패닉이 시작된 걸까요? 원인을 찾으려면 시선을 잠시 중동으로 돌려봐야겠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핵심이죠.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지로 지목받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뉴스에서 정말 지겹게 듣는 이름인데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의 목줄 같은 곳입니다. 20%나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9km밖에 안 되는데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석유가 아시아로 오려면 무조건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피해서 갈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제로 유조선들을 납포하거나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정책 위반사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아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100% 수익이죠. 그런데 그 수입 물량의 70% 이상을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우리의 약점이 너무나도 치명적이네요. 목줄이 쥐어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동아줄을 접고 있는 셈이죠. 만약 정말로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어떤 나비 효과가 발생할지 자료에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시나리오죠?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전을 위해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봉을 빙 돌아서 와야 한다면 운송기간만 최소 3주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3주면 엄청난 지연이네요. 배가 바다에 오래 떠 있으면 당연히 운송 비용은 2배에서 3배까지 뛰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유 시장은 이미 이 최악의 시나리오, 즉 해협 봉쇄에 막대한 자본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선 반영이 벌써 들어갔군요. 미국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85달러를 넘었고요. 85달러 돌파. 유럽과 글로벌 시장의 기준인 브렌트유가 90달러를 향해 맹렬하게 치솟고 있죠. 저 멀리 중동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를 하룻밤새 2,000원대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죠. 상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어제, 그러니까 3월 5일에 정부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경제 전체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텐데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30년 만에 금기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바로 석유 제품 최고 가격 지정제.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유가 상한제라고 부르는 조치입니다. 네, 유가 상한제. 이 조치는 1994년에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캐비넷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최후의 수단입니다. 네, 그만큼 정부가 현재 물가 상승폭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료를 보면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직설적이고 녹았습니다. 최근 주유소들의 가격 인상을 바가지라고 명확히 규정했고요. 바가지라는 단어가 등장했군요. 행정 지도를 어길 시 단순한 과태료나 벌금 수준을 넘어 영업정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엄청난 강경 대응입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는 지금 정부의 이 강경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옳다 그르다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자료에 충실할 뿐이죠. 단지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국가 최대 과제 앞에서 얼마나 절박하고 이례적인 선택을 내렸는지 그 팩트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겁니다. 네, 팩트체크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전문가는 도대체 이 유가 상한제라는 게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유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표의 한계선을 강제로 그어버리는 제도입니다. 강제로 긋는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는 경유를 리터당 1,500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라고 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죠. 1,500원 이상 금지. 만약 주유소 사장님이 이걸 위반하고 1,600원에 판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징역까지 갈 수 있군요. 게다가 상한선을 넘겨서 벌어들인 초과 수익은 정부가 모조리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익 환수까지요? 시장의 자율적인 수요와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웬만해서는 결코 꺼내지 않는 경제학적으로는 사실상 극역 처방이라고 볼 수 있죠.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니 처벌 수위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유소 업계의 반응이 담긴 자료를 보면 현장의 사장님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할 말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네, 주유소들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동네 주유소 사장님들의 항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폭리를 취하냐? 리터당 1,800원에 팔아봤자 카드 수수료 떼고 인건비 주고 나면 우리 손에 떨어지는 마진은 5% 내외다. 100원도 안 남는다는 거네요. 네, 고작 90원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주유소들은 결국 SK, GS, S-오일 같은 대형 정유사에서 기름을 떼와야 하는데 정유사들이 싱가포르 국제 석유 시세에 맞춰서 도매가를 왕창 올려버리니까 자영업자인 자신들도 살기 위해 소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억울해합니다. 정유사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정유사들은 뭐라고 하나요? 정유사들은 전국 주유소의 대다수는 우리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가 소매 가격을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난처해하고 있죠. 아, 소매 가격은 주유소 마음이다. 도매가 인상은 글로벌 시세 탓, 소매가 인상은 주유소 자율 탓,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양쪽 다 자기들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네요. 그렇다면 정부도 이런 업계의 생태계나 마진 구조를 물을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시장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무리수라는 비판을 들으며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기름값이 단순한 차량 유지비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첫 번째 블록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도미노요? 청취자 여러분이 마트에서 우유를 사고 빵을 사고 신선한 채소를 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농장이나 공장에서 마트 매대까지 올까요? 전부 경유를 꽉꽉 채워넣고 밤새 달리는 대형 화물차나 탑차로 운반되죠. 맞습니다.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 당장 화물차 기사님을 그리고 택시나 배달업계의 생존이 즉각적으로 위협받습니다. 운송비가 엄청나게 들 테니까요. 물건을 싣고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 왕복할 때마다 남는 게 없어지거나 오히려 적자가 나니까요. 진짜 심각하네요. 그럼 물류업계는 운송비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마트에서 파는 배추 한 포기, 사과 한 알의 가격 상승, 즉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됩니다. 아, 밥상 물가가 직격탄을 맞는 거군요. 식탁 물가가 폭등하면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파탄이 나고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도미노를 가장 앞단에서 끊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밥상 물가를 지키고 국가 물류망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 누군가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제로 부를 거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름값을 안 접으면 모든 생필품 가격이 다 터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처들이 엄청 고심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나 산자부 같은 실무부처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겠어요. 대통령의 지시대로 전면적인 가격 상한제를 칼같이 실시하자니 시장 시스템이 망가질까 두렵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치솟는 물가와 민심이 무섭죠. 중간을 찾아야겠네요. 그래서 실무진들은 가격을 무조건 1,500원으로 고정하는 극단적 방식 대신 일주일에 5% 이상은 올리지 마라 같은 인상률 제한이라는 절충안을 고민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거군요. 네, 정유사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도매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함께 만지작거리는 등 아주 복잡한 계산식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현실 정치와 부딪히는 팽팽한 현장이네요.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아주 뼈아픈 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죠? 유가 통제라는 게 사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실패의 역사가 있죠. 자료에 등장하는 1970년대 미국 오일 쇼크 당시에 닉슨 행정부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당시 미국 상황이 어땠나요? 당시 미국 정부도 갤런당 가격 상한선을 강제로 묶어버렸잖아요. 네, 1970년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유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효과가 났죠. 가격을 억지로 묶어두니 정유사들과 주유소들은 이 가격에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다라며 아예 주유소 문을 닫거나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팔수록 손해니까 아예 장사를 접은 거군요. 그 결과 미국 전역의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기 위해 몇 킬로미터씩 자동차 대기열이 생겼죠.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기름이 살 수가 없는 공급 충격이 온 겁니다. 홀짝제도 이때 나온 거죠. 네, 심지어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날짜가 제한되는 홀짝제까지 도입되며
국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조금 삐딱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1970년대 미국이랑 2026년의 한국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주유소 포스기를 통해서 국세청이나 석유관리원이 실시간으로 결제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재고량도 전산으로 다 파악이 되잖아요. 전산망이 엄청 발달하긴 했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전처럼 기름을 몰래 숨기거나 공급을 끊는 걸 잡아낼 수 있을 텐데 과연 이번에도 그때처럼 무조건 실패할 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확실히 정부의 감시 기술이나 행정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해졌죠. 숨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억누르면 시장은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기상천외한 우회로를 찾아냅니다. 의외로요. 1997년 한국이 IMF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시도했던 각종 가격 통제 정책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거군요. 정부가 가격표를 강제하면 단기적으로는 통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유소 사장님들은 폐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장사를 접는 건 정부가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아, 불법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원가를 감당 못해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군요. 장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동네 주유소들이 줄줄이 폐업하면 당장 지방이나 외곽 지역부터 기름을 넣을 곳이 사라지는 주유 사막화 사태가 벌어집니다. 기름 넣으려면 원전 가야겠네요. 더 무서운 부작용도 있습니다. 원가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가짜 석유나 불순물이 섞인 저급 기름이 몰래 유통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짜 기름이요?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저급 기름은 차량의 엔진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수리비가 더 나오겠어요. 게다가 단골손님 현금 주시면 뒤로 1,700원에 빼드릴게 같은 음성적인 암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현금 박치기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정유사들이 한국 시장은 정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투자를 끊어버리는 인프라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와, 듣고 보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는 일종의 신호등이라는 비유가 떠오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빨간불이 켜진 거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대중교통을 타며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면 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조절 기능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시장의 자정작용이죠. 정부가 물가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신호등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경찰이 수신호로만 억지로 도로를 통제하려다 보면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경고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양날의 검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주유비 부담이 줄어들고 밥상 물가가 진정되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생태계가 망가지는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게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 정부의 깊은 고뇌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고 한 달 예산을 쪼개 써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죠. 오늘 자료들을 샅샅이 분석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실전적이고 전략적인 인사이트 4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절대 패닉 주유를 하지 마십시오. 아까 들으셨죠? 불안한 마음에 주유소로 달려가서 만땅을 채우는 행위 자체가 거시적으로 보면 시장의 수요 곡선을 수직 상승시켜 가격을 한 번 더 끌어올리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내가 붓는 기름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시야를 넓혀 물류와 운송 섹터를 주시하라는 겁니다. 물류 섹터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화물 운송, 배달 대행 택시 업계입니다. 비용 압박이 심해지니까요. 만약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신다면 영세한 물류업체들이 도산하고 대형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구조조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셋째, 마트 영수증을 후행지표로 활용하세요. 지금 오르는 기름값은 당장 내일 배추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시차가 좀 있죠. 기존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물류비가 적용되는 2주에서 3주 뒤부터 본격적으로 식당 물가에 타격이 올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미리 보존 기간이 긴 생필품을 적절히 구비해 두거나 가게 식비 예산을 보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부의 후속 정책 방향성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 모니터링이 중요하죠. 전면적인 상한제로 갈지 유류세 인하 같은 보조금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 같은 유가정보 앱을 단순히 50원 싼 주유소를 찾는 용도로만 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 동네 주변 주유소들의 가격 변동폭이나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지 그 추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데이터로 읽는 거군요. 만약 동네 주유소들이 하나 둘 문을 닫거나 기름이 없다는 팻말을 걸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공급망 충격이 시작됐다는 아주 확실한 현장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발빠르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와,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니라 경제를 읽는 눈이 한층 더 날카로워진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심층 탐구의 여정을 짧게 요약해 볼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저 멀리 중동의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위기가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 우리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를 하루 만에 100원 넘게 폭등시켰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되었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미노를 막기 위해 정부는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유가 상한제라는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도박을 감행했죠. 유례 없는 시장 개입입니다. 이 정책이 과연 서민의 지갑을 구하는 구원수가 될지 아니면 경제학 교과서에 기록돼 또 하나의 시장 통제 실패 사례로 남게 될지 앞으로 몇 주간의 시장 반응과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수많은 분석 자료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 제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인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만약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갈등이나 심각해지는 기후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악화되어서 필수 자원의 가격이 지금처럼 널뛰기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지금 우리는 30년 만에 꺼내든 상한제라는 비상조치를 보며 놀라워하고 있지만 어쩌면 다가올 미래에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량이나 마시는 물 같은 다른 생존 필수 분야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시장 가격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직접 통제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 즉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또 섬뜩한 철학적 질문이네요. 고민해볼 만한 화두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두툼한 자료들이 단순히 이번 달 기름값 이야기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통제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나눈 이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이 청취자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해상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주었다면 이 지식 탐험을 계속 지지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자극해줄 더 놀랍고 깊이 있는 자료들을 가득 안고 심층 탐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